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사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두 개의 영상 중에 일부이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우성님이 쓰신 부의 인문학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부자들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 첫 번째는 화폐를 들고 있는 것은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금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보증을 해줬는데 그것을 근본위 화폐 제도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국제적인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 시스템 붕괴, 즉 미국의 붕괴를 두려워했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제시해도 금을 주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더 이상 지폐는 금과 같은 보증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물 자산들인 이런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연 2% 정도의 인플레이션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득인가? 그래서 현재 돈을 빌리면 이게 연 2%씩 계속 지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빌려서 나중에 실질 가치가 떨어진 후에 갚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금 이런 것들의 가치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지폐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은 재정 지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재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정부의 부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폐를 찍어내면 뭐합니까? 그 이자율이 지폐를 많이 풀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갚으면 부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폐를 그대로 보유했던 국민들은 화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플레를 발생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자산인 부동산 주식의 가격이 증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은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런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은 매수 매도 시에 수수료를 떼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싸면 비쌀수록 더 세금이 많이 붙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게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정부만 믿고 이거 돈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절로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부는 재정 적자를 늘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구매 그 빚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부동산 주식 가격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의 특징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독서입니다. 요즘은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같은 정보를 공유를 받지만 이건 물론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본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남다른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성님은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인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조각조각 맞춰서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미리 선배들이 경험을 했던 실패,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직접 실패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독서가 필수 조건이고 저축을 되게 많이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뭐 100원, 200원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핸드폰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한 최소 필요 조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동산 주식과 같은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가짜 돈인 날마다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하루빨리 진짜 돈인 부동산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제 나라들의 GDP, 우리나라는 뭐 3%, 2% 정도 되는데 금융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은 뭐 종합지수인데 이제 종합지수만 봐도 1년에 10년 평균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월급이 뭐 경제 성장률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 부동산이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자산 사이클이 있죠. 뭐 어느 때는 올랐다가 어느 때는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산의 가격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사이클에 과감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사이클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랬고 이 방법을 반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성님도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조각조각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소수가 부자가 되고 다수는 그 부자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그 밑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에서 이길 수 있다. 진보의 끝은 가난이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챕터입니다. 진보 정권은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개입을 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여기저기 퍼줍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이 될지 모르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라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주식의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어려운 서민들의 실질적인 부는 더욱더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진보 정권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퍼다 줬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원이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권을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다가는 나라가 부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소수가 노력을 하거나 뭐 자본을 가지고 있었거나 금수저였거나 성공을 하게 되고 다수는 원래 물질적 궁핍함을 가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경제, 사업 지식이 없는 좌파 지식인들이 이런 냉정한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감정에만 호소를 해서 분배해야 한다, 체제 전복을 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좌파의 영향력 강화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좌파가 그렇게 자금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 참새 잡기를 해야겠다, 해로운 놈이다 하고 참새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해충이 늘어나는 게 거기에 기열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난 실패를 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유한 개인들한테 부동산세를 더 걷어야겠다 해서 걷었는데 몇 년 뒤에 이런 부유한 프랑스인들이 타국으로 귀화를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지하게 되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여기서 이제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 친숙하시죠? 지금 우리 정권이 하고 있는 거죠. 2018년 한 해에만 물가가 1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먹고 빈민가, 그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1위, 실물 자산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임대료 통제 정책, 이것도 익숙하시죠? 네. 전세금 2%인가요?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를 했더니 이제 집주인들이 유지보수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을 안 고칩니다.
그래서 도시가 슬럼화가 된 겁니다. 뉴욕과 같이. 그리고 임대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됐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건설사들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공급까지 감소되면서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나라 전체가 결국엔 안 좋은 영향에 빠지게 됐다. 자, 그래서 진보의 끝은 가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스로 공부하여서 부를 증식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정부나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은 정치인들에게 노란하게 되고 결국엔 가난해지게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극단적인 얘긴 한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너무 선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모른다, 저 사람들은 모른다 하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온갖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여 지키지 않고 부를 증식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진보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언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시장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보로 가서 모두 평등을 외치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을 보느니, 이 중국은 이제 개방하기 전 중국이고요. 그렇게 되느니 보수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소수가 먼저 부자가 돼서 이제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를 끌어주는, 이렇게 차차 나라 전체가 부유해져야 저소득층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선불론이 나왔던 거죠. 마오쩌둥이 망했다가.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식 투자 목표가 무엇이냐? 내 자금의 출처와 수명, 투자 성향은 무엇인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략별 수익률과 리스크를 보면은 소수 종목 집중 투자가 수익률이 제일 높지만 리스크가 제일 크고,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넣은 거예요. 인덱스 펀드 레버리지 종목, 이제 TQQQ, QLD, 나스닥 3배, 나스닥 2배. 이게 이제 수익률이 그 다음 번째고 리스크가 소수 종목보다 좀 낮다.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1배 종목 QQQ, SPYD가 있죠. 근데 워렌 버핏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부인한테 전체 돈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 그랬어요. 인덱스 펀드가 이제 종합 지수를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왜 그런 말을 했냐? 시간이 없고 지식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를 하면은 뭐 1년 평균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 나는 그냥 묻어두고 싶다, 이런 전략을 하실 분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이제 저와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적당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제 차트를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잠깐 넣었어요. 차트는 참고용일 뿐이고 과거 데이터일 뿐이지 그 이상의 가치를 두기에는 애매하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뜨린 게 블랙스완입니다. 이제 블랙스완이 검은색 백조를 뜻하는데 없을 것 같지만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이거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대폭락을 했죠, 증시가.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 블랙스완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조금은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되 이제 블랙스완을 고려해서 리스크가 나의 성향과 적당히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고 있나?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죠. 워렌 버핏은 뭐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정작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합쳐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고요. 또 집중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집중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 이렇게 성 주변에 물구덩이를 파놓은 것 같이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기업, 구매자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면은 쉽게 팔 수 있는데 구매자가 이제 하청업체들이 현대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거면은 현대가 가격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매자를 살펴봐야 되고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핵심 재료,
핵심 상품의 원재료를 구하기 쉬운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회사의 핵심 상품 또는 서비스, 그 시장의 유망성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익숙하시죠? 이게 결국에 워렌 버핏 스타일의 장기 투자, 가치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투자를 오래 하고 경험이 많고 수익이 좋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법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를 위한 팁을 몇 개 더 드리자면은, 다수가 인정하는 기업의 주가는 이미 비싸다.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은 이미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소수의 편에 서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렇게 성장할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저평가된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잘 공부해서 잘 아는 기업이 되고, 그 잘 알아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과도한 빚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락 사이클에 잘못 걸려서 이제 뭐 빚을 너무 많이 냈는데 돈을 써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B2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과도한 빚은 파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PBR, 경제 사이클 등을 고려해서 싸게 사는 게 최고다. 현재 경제 사이클을 보려면은 실러 케이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한 S&P 그룹의 퍼를 기록한 지수고요. 케이스 실러 지수는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 경제 사이클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10년 이상 볼 거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를 강조했고, 피터 린치는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은 몇 분 만에 공부 안 하고 끝내기 때문이다. 공부해라, 장기 투자해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서울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서울이 좋겠고, 없으신 분은 이제 수도권 또는 뭐 지방에서도 좀 유망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부동산의 해답은 서울입니다. 혁신과 기술이 현재 최고 자산입니다. 이 시대에. 근데 부동산에서 이 혁신과 기술이 몰리는 곳을 보려면 풍부한 인재들 간의 교류가 있는 곳, 인프라가 중요한 곳, 풍부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죠? 한국은 서울입니다. 자녀 교육과 안전은 한국이 이제 치안이 좋은 편인데,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의 대치동, 목동과 같이 서울이 핵심이죠. 그리고 또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위가 있는 곳에 좋은 것들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값싼 해외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결국 본사와 연구소만 남을 것이다. 근데 본사와 연구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인재가 많은 서울에 세워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서울로 몰린다. 그리고 집값 해결은 현재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있기 때문에, 왜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 물량이 급증되면은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수도권, 지방의 집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서울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입니다.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행복의 2.5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고, 또는 레버리지를 통해 돈을 불려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무한 반복한다. 여기서 팁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잃을 게 없을 때 공부하고 도전하고 실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참 쉽죠? 부동산은 서울, 주식은 미국이다. 이것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웬만하면 서울에 투자하고 주식은 미국에 투자해라. 왜 미국이냐? 자본과 노동은 추가 투입이 돼도 부가 증가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식과 기술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부 증가율이 급증 가속된다. 최첨단 혁신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식 기술이 어디에 많냐? 자본이 많고 인재가 많고 인프라가 빵빵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국은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2위로 다가오는 기업들은 압박을 하고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2위가 될 곳이 아니라 1위인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자, 마지막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이게 편하기 때문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일 쉽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가난해집니다. 당연한 말이죠.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력하기 귀찮거든요. 편한 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편한 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서 공부하고 도전해서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우리는 소수의 부자가 되자가 오늘 1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사실들이라는 주제로 1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